비대위 체제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조금 전 비공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오늘 서울 경기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자 사자성어 중에요.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면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당의 목적과 이게 보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법원에서 판결한 거와 같이 사실은 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렇게 비상 상황으로 규정되는 것 자체가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윤 대통령의 문자 공개 때문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당원권 정지 그 자체는 당대표 거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규정을 해서 이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였는데 그것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절차가 어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당, 특히 집권 여당이 이 지금 당헌과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등고잡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낮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소위 말해서 이번 권력의 쟁취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 위신과 나름대로의 권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윤핵관을 주로 비롯한 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책임이 크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이 사태의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께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어떤 자율성 여기에 무게를 뒀다면 기각이 됐을 거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여기에 포인트를 둘 경우에는 인용이 되죠.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개월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당시에 인용이 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뒀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판결이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뭐 여기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의 핵심은 네.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느냐? 당시에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 배현진 의원의 사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대혼란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인위적인 비상 상황을 만들 때 당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윤핵관이나 뭐 이제 대통령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꼭 꼬집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 지금 집권 100일밖에 안 되는 정부의 여권이 지도부가 지금 3번이 바뀌게 됩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오롯이 여권의 핵심 대통령과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대혼란에 네. 이제는 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혼란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과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혼돈,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할지 오늘 의총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어제 법원의 판결문만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아주 해석을 아주 좁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 네. 체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법을 갖고 갈 경우에는
또 더 큰 문제를 저는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원에서 비상상황 자체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상상황이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태어난 비대위도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수도 비대위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식의 또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최고위원회를 다시 복원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이 지금 체제를 비대위로 바꿀 때 그때 표결에 참여했던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고 네. 사진 사퇴하고 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은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이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위에서 지금 5명의 지금 최고위원을 그러면 다시 뽑아서 이 최고위원 체제를 통해서 간다? 이거는 그것도 무리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회복되는 기간까지 그를 기다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당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 당 수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큰 권한을 주는 대행으로 내세워서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모든 이 분란의 최초의 유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스톱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누군가 져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과연 이 지금 의원총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당히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조속히 또 다른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그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이 사태를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윤핵관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한을 해서 사실상 이승우퇴를 시키고요. 그리고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식으로든 포용을 통해서 문제를 정치로 풀어나가려는 쪽으로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과연 의원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같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유지가 될 경우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오늘 아직 이제 의총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더하기 비대위원들로서 지도부를 당분간 이끌고 간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고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비대위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했으니까 또다시 뭐라 그럴까요? 또 법원의 이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갖다가 인용을 했으면 비대위 자체를 갖다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또 한 번의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제 대안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돌고 돌아 다시 또 권성동인데 책임을 지고 새 원내대표를 뽑고 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되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임시냐? 결국은 뭐 핵심은 이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그림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포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 이 사이에 과연 포용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땜질식 처방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그 사태의 그 본질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또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쟁점 전환이 이슈 전환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려면 전당대회가 새롭게 열리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풀 해법이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모든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 상황 말 그대로 진짜 비상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까지도 다 사퇴해 버리면 직무대행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서 조기 전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빠른 조기 전대로의 전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올바른 전공법이자 또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뭐 당분간은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사퇴하고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다. 계속 끊임없이 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가처분 소송 이런 법리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그리고 전당대회 이렇게 가는 수순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 외에도 이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또 올렸습니다. 당원 동료글을. 그러면서 1시간 전쯤에는 경북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근황을 알렸는데 이것을 자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어떤 의도입니까? 일단 뭐 본인이 사실은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인용이 되면 자신은 잠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 자체를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의 승리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서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당이 지금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서 엄청나게 큰 혼란이 빠져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지금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를 촉발한 이 윤핵관과 뭐 그것도 플러스 알파까지 어떻게 하는지 대응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일종의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지지세를 넓혀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롤모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존재를 분명히 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당시 박근혜 의원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시 박근혜 의원이 거느렸던,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을 지지했던 그런 강성 지지층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확보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당원 가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원 가입은 이준석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수 정당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와서 같이 내하고 바꿔보자. 그런 식의 여론전을 벌리면서 본인 입장에서 전혀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칠곡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지금 칠곡 지역구가 지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의원의 고향이라서 그걸 갖다가 뭐 공격하러 갔다고 모 씨가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는 이 본인의 그러니까 선친이고 본인 아버지의 고향이고 또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라서 자기는 이 지금 추석 성묘차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보수의 심장이 TK라고 한다면 TK에서도 상당히 자신의 그러니까 영향력, 존재감 이런 것도 앉아 이렇게 넓혀 나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간 건데 이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자맹,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이 좋아 자맹이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여유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여유를 갖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원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 이거는 사실은 일관되게 이준석 대표가 당원 가입 운동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만 하면 해당 행위라고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해당 행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가장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뭐냐? 나 지금 당원 가입하고 있는데 당원 가입 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당 행위야? 당이 잘 되라고 비판하는 거지. 문제는 윤핵관이야.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당원 가입 운동하고 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입만 열면 당원 가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원 가입의 이야기에는 또 속뜻이 하나 숨어 있는 게 나는 쫓겨나지 않는다. 나갈 거면 니들이 나가라입니다.
신당 차릴 거면 나 신당 안 만들 건데 나갈 거면 당신들이 나가 윤핵관이 나가서 신당 만들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정당의 본인이 진짜 정말 하늘이 뭐 바뀔 일이 무너질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사퇴를 나갈 일이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포용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죠. 밀려서 포용하는 단계가 돼버리게 되면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지붕 두 가족 이 상황은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복귀 시나리오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수사 결과도 남아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이의 신청에 이어서 항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시나리오가 순탄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지금 더 순탄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할 거라는 거,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번에 가처분 결과를 내렸던 재판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거의 제로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이 이의 신청과 관련된 아마 이 신문 기일을 9월 14일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9월 14일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 사안이 수습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뭔가 대항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정부까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만 더 크게 키워나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설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네.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민심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깝더라도 저는 시간이 좀 지난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식의談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미칩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윤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제가 윤 대통령이 벌써 진작에 나가야 된다는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난 8월 13일 날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시 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그 중간에 지금 말을 전달하는 윤핵관들의 왜곡 그리고 이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8월 17일 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생을 챙기느라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뭐 그리고 다른 정치인에서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사안 자체가 그렇게 이 내관으로 작용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 메시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께서 이 지금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골든타임이 지났다고는 보지만 오늘 보수 언론의 한 친문에서요. 네. 이 비상이라는 게 아마 독을 이야기하는 건데 독약을 이 지금 삼키는 입장으로도 이준석 대표를 품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포용을 해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 태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이제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만 어떤 식으로 풀릴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는 아마 윤핵관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우리 정부 내에서는 중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에 대한 강한 입장도 저는 아울러서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이 모든 사태의 해법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 내부 사태를 사법부 판단에 맡겼고 사법부 결과가 나오면서 여당이 사실상 진짜 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뭐 정치적으로 푸는 거야 간단하죠.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왜 포용할 수 없는가? 이게 만약에 징계 직후나 또는 이준석 대표 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뭐 유학을 권유하기도 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뭐 심지어는 기소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도 있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는데 그거 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뭐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민생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고 아마 고개를 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래요. 그런데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패배로 보여지는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고개 숙이고 포용할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에 대한 공격,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다? 저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범위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포용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지 않은 채로 결국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길게 가는 그런 형태로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이 순회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80% 가까운 득표율, 박용진 후보가 21.65%. 수도권에서도 이재명 대세론 이어질까요? 뭐 그럴 공산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뭐 민주당 경선대회 그러니까 지역 순회를 겹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특징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의대명이 이제는 확대명이다 정도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조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 사실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과거 이렇게 지켜보면 일종의 선행 지표가 있어요. 수도권의 선행 지표가 어디냐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표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에서의 양상이 이번에 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를 꼽자고 한다면 과연 지금 70% 그러니까 중반을 넘어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80%까지 넘어갈 것이냐. 그 만약에 80%를 넘어가게 되면 뭐 당내에 여러 가지 비명 또 이 반명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을 아마 실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번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이 낮았을까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옆집 싸움이 더 재밌습니다. 뭐 지금 여권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어가다 보니까 뭐 야권을 쳐다볼 뭐 그렇게 관심이 안 생깁니다. 또 뭐 그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돼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흥행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담는 뭐 쟁점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이 없습니다. 쟁점이 없으면 인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97세대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나온 박용진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흥행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좀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문제점 이재명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눈길을 끌지 못했고 이미 50대에 접어든 97세대에 대한 어떤 신선한 감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서 흥행 실패가 상황도 안 좋았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 더 이상 꼭 혁신의 필요성이 많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재미는 여권 싸움이 더 재밌고 이러다 보니 뭐 지지율 그러니까 낮은 관심도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득표율은 결국 80%를 넘을 거라 보십니까? 누적 득표율이? 뭐 80% 넘느냐 안 넘느냐는 뭐 글쎄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소위 확대명 분위기 속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게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제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예를 들어 집정민주주의, 전당원 투표제 이게 부결됐다라는 점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앞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이재명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내에 어떤 소위 1인 정당 여기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독주 여기에 대한 견제는 당 내에서 계속 있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남은 관전 포인트가 내일 지금 이제 최고위원 가운데서 고민정 후보만 유일하게 지금 비변계거든요. 네. 당선 안정권에 여기에 이제 한 명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막판에 이러한 견제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송갑석 후보가 이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까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1위가 친명계 정청래 후보고요. 비명계 고민정 후보가 바짝 뒤를 쫓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 또 짚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쫓아가고 있는 고민정 지금 후보가 지금 두 사람 간의 표 차이가 한 3.01% 정도 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대의원 투표입니다. 네. 지금 대의원 투표가 남아있는데 대의원 한 명이 지금 권리당원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몫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대의원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친명보다는 친문계 대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에 하나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 또 장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5명 안에 지금 사실은 고민정 후보를 빼고 4명이 다 친명계인데 과연 6위를 달리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후보인 송갑석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